밤의 장막이 서울을 뒤덮고 차가운 빗방울이 도시의 화려한 불빛을 흐릿하게 번지게 만들었다. 강진우는 제네시스 지구심의의 뒷좌석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응시했다. 방금 끝난 지루한 협상은 그의 신경을 조금도 건드리지 못했다. 그의 세계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고 냉철한 이성과 계산만이 유일한 미덕이었다. 차 안의 공기는 운전기사인 박비서의 낮은 목소리로 깨졌다. 회장님, 퇴근 시간이 겹쳐서 강변북로가 많이 막힙니다. 평소 다니시지 않는 길이지만 골목길로 빠져나가면 시간을 조금 단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우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에게 길은 목적지로 향하는 수단일 뿐 어떤 길이든 상관없었다. 차가 부드럽게 방향을 틀어 화려한 강남의 대로를 벗어나 어둡고 좁은 골목으로 접어들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고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했다. 넌 사인의 불빛이 젖은 아스팔트 위에서 붉고 푸르게 부서지며 기이한 풍경을 만들어냈다. 바로 그때 진우의 시선이 한 곳에 멎었다. 골목의 가장 깊고 어두운 구석. 낡은 상점의 처마 밑에 무언가가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버려진 쓰레기 더미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그 형체를 비추었을 때 그는 그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 여인이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두 아이가 파묻혀 있었다. 차 세워. 진우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박 비서는 놀란 표정으로 백미러를 쳐다보았지만 곧바로 차를 갓길에 세웠다. 진우는 움직이지 않은 채 마치 홀린 듯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굳게 닫힌 마음의 문틈으로 스산한 바람이 불어왔다. 여자는 얇은 담요 하나로 두 아이를 필사적으로 감싸고 있었다. 비바람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였다. 아이 중 한 명이 심하게 기침을 했고 그 소리는 진우의 고막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순간 그의 눈앞에 현실의 풍경 위로 잊고 싶었던 과거의 잔상이 겹쳐졌다. 5년 전 똑같이 비가 쏟아지던 밤이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이 교통사고로 그의 곁을 떠났다. 병원 복도를 미친 듯이 뛰어다니던 자신의 모습. 차가운 수술실 문 앞에서 무너져 내리던 절망감. 그리고 다시는 아이의 온기를 느낄 수 없다는 끔찍한 상실감. 그날 이후 강진우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부와 명예, 모든 것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그의 영혼을 잠식했다. 그는 성공이라는 성벽을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안에 자신을 가두었다. 누구도 들여보내지 않았고 스스로도 나오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저 여인과 아이들의 모습이 그의 성벽에 균열을 만들고 있었다. 진우는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박 비서가 황급히 우산을 들고 뒤따랐지만 그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차가운 비가 그의 머리와 어깨를 적셨다. 그는 빗속을 천천히 걸어갔다. 구두굽이 빗물 고인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그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거칠게 뛰고 있었다. 그가 가까이 다가서자 여인이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이름은 이서연이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체념, 그리고 자식들을 지키려는 어미의 본능적인 적개심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아이들을 더욱 세게 끌어안으며 몸을 움츠렸다. 가세요. 저희는 가진 것 없습니다.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단호했다. 진우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다. 그는 여인의 지친 얼굴과 아이들의 창백한 낯빛을 보았다. 아이 중 한 명은 숨소리마저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다. 열이 심한 것 같았다.
그 모습은 그의 심장을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고통을 안겨주었다. 아이가 아픈 것 같군.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는 지갑을 꺼내려다 멈칫했다. 돈 몇 푼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여인의 눈빛은 단순한 가난이 아닌 세상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과 절망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 같았다. 병원에 갑시다. 내가 치료비를 모두 내겠소. 서연은 그를 비웃듯 코웃음을 쳤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베푸는 동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그냥 지나가세요. 우린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날카로운 가시가 되어 날아왔다. 그녀는 지금까지 수많은 위선과 위험을 겪으며 살아남았다. 낯선 남자의 갑작스러운 친절은 축복이 아니라 또 다른 함정일 뿐이었다.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거부는 오히려 그의 의지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여기서 돌아서면 그는 평생 오늘 밤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5년 전 그날처럼 또다시 소중한 생명이 쓰러지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는 악몽을 꾸게 될 것이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될 수 없었다. 그는 무릎을 굽혀 여자와 눈높이를 맞췄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서연은 놀라 뒤로 물러섰다. 진우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당신을 해치려는 게 아니오. 단지 돕고 싶을 뿐이오. 아이들이 이대로 비를 맞게 둘 수는 없지 않소.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이 서연의 마음을 잠시 흔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곧 고개를 저었다.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제발 그냥 가주세요. 그녀의 목소리 끝이 절박하게 갈라졌다. 그녀가 지키려는 것은 단순히 아이들의 건강만이 아니었다. 그보다 더 크고 무서운 비밀, 그들을 거리로 내몬 거대한 위협이 존재했다. 진우는 그녀의 완강한 저항 속에서 엄청난 공포를 읽었다. 그녀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완벽한 보호막이 필요했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절대적인 안전이 필요했다. 그 순간 진우의 머릿속에서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의 생각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것은 미친 생각이었지만 유일한 해결책처럼 느껴졌다. 그의 과거의 상처와 현재의 절박함이 뒤섞여 하나의 결론으로 치달았다. 그는 다시 한번 무력해지고 싶지 않았다. 돈, 명예, 그가 가진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이 비극의 반복을 막고 싶었다.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오직 서연과 아이들을 향해 있었다. 오늘 밤만 돕겠다는 게 아니오. 당신이 안전해질 때까지,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책임지겠소. 진우의 목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그녀의 귓가에 선명하게 박혔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이 남자는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침내 강진우는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그리고 그녀의 운명을 뒤바꿀 한마디를 내뱉었다. 그것은 계획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온 절규에 가까운 약속이었다.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시오. 내 모든 연봉을 당신에게 주겠소. 골목 안에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세차게 내리는 빗소리만이 그들의 주위를 맴돌았다. 서연은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경계심이나 두려움 대신 순수한 충격과 혼란만이 가득했다. 이 낯선 남자는 미친 것일까? 아니면 이것은 그녀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 교활한 농담일까? 그의 불가능한 제안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무겁게 내려앉아 두 사람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파문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강진우의 말은 현실감 없이 빗속에 흩어졌다.
이서연은 그의 제안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라니, 모든 연봉이라니, 그것은 그녀가 살아온 세상의 언어가 아니었다. 그녀의 세상은 의심과 배신,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때 품에 안긴 아들 민준이 뜨거운 숨을 몰아쉬며 희미한 신음을 뱉었다. 아이의 고통은 어떤 논리나 경계심보다 강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그의 미친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오직 아픈 아이를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린 어미의 항복 선언이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는 대신 그의 도움을 잠시 빌리기로 결정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차로 안내했다. 박 비서는 뒷문을 열고 놀라움과 걱정이 뒤섞인 눈으로 그들을 맞았다. 서연은 아이들을 꼭 껴안은 채 차가운 가죽 시트 위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과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차단되었다. 따뜻하고 건조한 공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차 안은 다른 세상이었다. 너무나 조용하고 너무나 안락했다. 쌍둥이 민준과 민서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보는 호사에 어리둥절한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진우는 그들에게 어떤 말도 걸지 않고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박 비서에게 나지막이 지시했다. 자택으로 가지. 그리고 김 원장님께 연락드려 최대한 빨리 와달라고. 병원이 아닌 자택이라는 말에 서연의 신경이 다시 곤두섰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반박할 힘도 다른 선택지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도시의 불빛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차는 곧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최고급 주상복합 건물 앞에 멈춰 섰다. 전용 엘리베이터는 소리 없이 움직여 꼭대기층의 펜트하우스로 그들을 이끌었다. 문이 열리자마자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이 서연을 압도했다. 내부는 최고급 자재로 마감되어 있었지만 어딘가 차갑고 공허한 느낌을 주었다. 마치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라 잘 꾸며진 모델하우스 같았다. 우선 아이들을 편한 곳에 눕히시오. 진우가 말했고 잠시 후 나이든 가정부가 나타나 그들을 조용히 게스트룸으로 안내했다. 방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아늑했다. 서연이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자마자 약속대로 김 원장이라는 노이사가 도착했다. 그는 인자한 인상이었고 아이들을 능숙하고 부드럽게 다루었다. 서연은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다. 김 원장은 청진기를 대고 아이들의 상태를 꼼꼼히 살폈다. 아드님은 폐렴 증상이 보입니다. 따님도 심한 영양실조와 탈수 상태고요. 당장 입원해야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여기서 집중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의 전문적인 진단은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김호 원장이 아이들에게 주사를 놓고 약을 처방하는 동안 가정부는 따뜻한 수프와 부드러운 빵,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새 옷을 가져왔다. 서연은 몇 날 며칠 만에 처음으로 따뜻한 음식을 입에 넣었다. 온기가 몸에 퍼지자 그동안 억지로 버티고 있던 긴장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얼마 후 약기운이 퍼진 아이들은 마침내 편안하게 잠이 들었다. 색색거리는 아이들의 숨소리를 들으며 서연은 침대 옆에 웅크리고 앉았다. 이 낯선 공간이 주는 안락함이 오히려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이 꿈이거나 혹은 더 큰 불행을 위한 덫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했다. 거대한 창 앞에 서서 비에 젖은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어둠 속에서 반짝였지만 그 어떤 것도 그녀의 마음을 밝혀주지는 못했다. 그때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잠이 오지 않소. 강진우가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컵 하나를 건넸다. 그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따뜻한 보리차의 구수한 향기가 코끝을 맴돌았다. 김 원장님은 국내 최고의 소아과 의사요. 아이들은 곧 괜찮아질 거요.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차분함이 깃들어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침묵을 깬 것은 진우였다.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거요?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지 않았다. 그저 혼잣말처럼 조용히 질문을 던졌다. 서연은 흠칫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그녀를 신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수하게 이해하고 싶다는 듯 깊고 고요했다.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순간 이 남자를 위험에 빠뜨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위험은 자신과 아이들에게 부메랑처럼 돌아올 것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당신이 알 필요 없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괜찮아지면 우리는 조용히 떠날 겁니다. 진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저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내심은 서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폭력이나 위협 대신 그는 이해할 수 없는 친절과 기다림으로 그녀를 대하고 있었다. 이 낯선 안전함 속에서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 한구석의 경계를 허물고 있었다. 이런 곳에 우리가 숨어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거예요.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녀는 스스로에게 놀랐다.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내비치지 않았던 속마음의 파편이었다. 진우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지만 그녀를 몰아쓰지 않았다. 대신 그는 화제를 돌렸다. 아이들 이름이 뭐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머뭇거렸다. 이름을 알려주는 것조차 사치처럼 느껴지는 도망자의 삶이었다. 민준이와 민서예요.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은 이름이군. 진우는 짧게 말하고는 차를 마셨다.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더 흘렀다. 서연은 피곤함에 지쳐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이들이 자는 방으로 돌아가던 그녀는 무심코 뒤를 돌아보았다. 진우는 여전히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넓은 어깨는 세상의 무게를 짊어진 듯 무거워 보였고 그의 모습은 성공한 CEO가 아니라 세상에 홀로 남겨진 사람처럼 한없이 외로워 보였다. 서연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잠시 후 잠결에 뒤척이는 아이를 살피기 위해 다시 문을 열었을 때 그녀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진우가 어느새 아이들의 침대 옆에 와서 잠든 민준이와 민서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그동안 본 적 없는 깊은 슬픔과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나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는 마치 잃어버린 자신의 일부를 바라보는 듯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서연은 처음으로 강진우라는 남자를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었다. 그는 단지 부유하고 변덕스러운 남자가 아닐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역시 자신처럼 무언가를 잃어버린 상처 입은 영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그녀의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아직 신뢰는 아니었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얼어붙었던 불신의 강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며칠의 시간이 흘렀다. 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는 어색하지만 평온한 일상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김우 원장의 집중치료와 좋은 음식 덕분에 빠르게 건강을 회복했다. 민준의 기침은 멎었고 민서의 헬쑥했던 뺨에는 희미한 혈색이 돌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텅 비어있던 공간을 조금씩 채워나갔다. 이서연은
여전히 경계를 완전히 풀지 않았지만 처음과 같은 날카로운 적대감은 많이 누그러졌다. 그녀는 진우가 자신과 아이들에게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위태로운 평화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진우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서연이 언젠가 스치듯 내뱉었던 말, 아무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라는 그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녀가 품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알아내지 못하는 한, 이 집은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설치된 감옥일 뿐이었다. 그는 행동해야만 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자신의 서재로 박 비서를 불렀다. 그는 건물의 보안 카메라 영상에서 캡처한 서연의 흐릿한 사진을 건넸다. 이 여인에 대해 알아보게, 이름, 과거,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는지, 우리의 가장 안전한 채널만 이용하고 어떤 디지털 기록도 남기지 말게. 이 일은 자네와 나 단둘만 아는 걸세. 박 비서는 질문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는 수년간 진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의중을 읽는데 익숙해져 있었다. 회장님의 눈빛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준비하는 지휘관의 눈빛이었다. 박 비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서재를 나섰다. 넥서스 코어에 보이지 않는 정보팀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조사는 극도의 보안 속에서 이루어졌다. 분석가들은 안면 인식 기술과 사설 데이터베이스를 교차 검증하며 단서를 추적했다. 수많은 실종자 명단과 미제 사건 파일들이 검토되었다. 이틀 후 박 비서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를 들고 다시 진우의 서재를 찾았다. 봉투에는 어떤 표식도 없었다. 찾았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는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가장 위에는 선명하게 복원된 서연의 증명사진이 있었다. 이름 이서연, 나이 32세, 직업전직 생명공학 연구원, 그리고 그녀의 남편에 대한 정보가 이어졌다. 남편의 이름은 이현우. 천재적인 분자생물학자로 업계에서 명성이 자자했던 인물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정보가 있었다. 이현우 박사는 1년 전 경쟁사인 아우라 바이오의 연구실에서 발생한 의문의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실험 중 과실로 인한 사고사로 종결되었다. 하지만 첨부된 보고서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많았다. 핵심 증거들이 소실되었고 조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마무리되었다. 사고 이후 이서연 연구원은 모든 연락을 끊고 두 아이와 함께 갑자기 자취를 감추었다. 그녀의 실종 신고조차 제대로 접수되지 않았다. 진우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아우라 바이오, 그리고 그 정점에 있는 남자, 최민환 회장. 진우는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불법적인 수단도 마다하지 않는 기업 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현우 박사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다. 그는 무언가 위험한 비밀을 발견했고 그로 인해 제거당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서연은 남편의 죽음에 얽힌 진실 혹은 그 증거를 가지고 도망치고 있었던 것이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다. 거대한 악에 맞서는 싸움의 시작이었다. 같은 시각 여의도에 위치한 아우라 바이오의 본사 회장실. 최민화는 최고급 가죽 소파에 기대어 값비싼 시가를 음미하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방금 들어온 부하가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다. 보고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회장님. 최민화는 귀찮다는 듯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턱짓으로 말을 재촉했다.
1년 전에 사라졌던 이현우 박사의 아내 이서연의 행방을 찾았습니다. 그 말에 최민환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죽은 줄 알았는데 목숨이 질긴 여자로군.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지? 부하는 준비한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화면에는 강진우의 펜트하우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서연과 아이들의 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이 떠 있었다. 최민환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에서 여유로운 미소는 사라지고 냉혹하고 계산적인 표정이 드러났다. 강진우라고, 넥서스 코어의 그 건방진 젊은 놈. 말인가? 그는 강진우를 단순한 경쟁자로 여겨왔다. 하지만 자신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는 여자를 그가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다. 최민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서연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골치 아픈 일인데 하필 강진우의 손에 들어갔다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였다. 강진우는 보통 내기가 아니었다. 그가 이서연의 이야기를 듣게 된다면 분명히 파고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이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었다. 그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 최민환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유품 중 일부를 가지고 사라졌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부하의 대답에 최민환의 눈빛이 번뜩였다. 이현우가 죽기 직전까지 매달렸던 그 데이터, 만약 그게 서연의 손에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목에 겨눠진 비수나 다름없었다.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발목을 잡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했다. 그는 다시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고 시가를 입에 물었다. 그의 눈에는 잔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강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내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똑똑히 알려주도록. 방식은 상관없다. 조용하고 확실하게. 그리고 그 여자에게는 우리가 여전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줘. 그녀가 가진 것을 스스로 내놓게 만들어. 최민환의 명령은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회장실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과거의 그림자가 마침내 현재의 두 거물을 향해 어두운 손을 뻗치기 시작했다. 강진우의 펜트하우스에 감돌던 위태로운 평화는 이제 곧 닥쳐올 거대한 폭풍의 전주곡에 불과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진우가 이서연의 과거를 파헤치고 있을 무렵 최민환의 보이지 않는 손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방역은 넥서스 코어의 심장부. 가장 평온하고 일상적인 순간에 비수처럼 날아들었다. 그날 오전 넥서스 코어 본사에서는 신규 AI 프로젝트에 대한 임원회의가 한창이었다. 강진우는 냉철하게 보고를 들으며 핵심을 꿰뚫는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박 비서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임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박 비서는 진우의 허락 없이는 결코 회의를 방해하는 법이 없는 인물이었다. 모든 임원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박 비서는 진우에게 다가가 태블릿 PC를 내밀었다. 회장님, 긴급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국내 유수의 언론사들, 로고와 함께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도배되어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자율주행 AI, 심각한 보안 결함 발견. 강진우 회장,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 주력 반도체, 칩, 해외 기술 무단 도용 논란. 모든 기사는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같은 시간대에 일제히 터져 나왔다. 회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휩싸였다. 임원들은 술렁였고 여기저기서 전화벨이 울리기 시작했다.
박비서의 다른 휴대폰으로 주식시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는 개장과 동시에 수직으로 폭락하고 있었다. 공들여 쌓아 올린 신뢰의 탑이 단 몇 분 만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강진우는 동요하지 않았다. 그는 차가운 눈으로 기사들을 하나씩 훑어보았다. 내용은 교묘하게 조작되었지만 하나같이 치명적인 부분들을 건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히 발생한 악재가 아니었다. 배후에 거대한 자본과 권력을 가진 누군가가 벌이는 잘 짜인 작업이었다. 그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이름이 떠올랐다. 최민환. 비상대책팀을 소집해 각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를 시작하고 30분 안에 반박 자료를 준비하도록 주주들에게는 내가 직접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전하게. 진우의 목소리는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림이 없었다. 그의 침착함은 혼란에 빠진 임원들에게 일종의 구심점 역할을 했다. 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같은 시각, 진우의 펜트하우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에서 동화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며칠간의 안정은 그녀에게 잊고 있던 작은 행복을 선물했다. 그때 거실 벽에 설치된 대형 화면에 긴급 뉴스 속보가 떴다. 넥서스 코어와 강진우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었다. 서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앵커는 익명의 제보자를 인용하며 넥서스 코어의 비도덕적인 경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익명의 제보자. 그것이 최민환을 의미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그녀의 존재가 결국 강진우에게 끔찍한 재앙을 불러왔다. 과거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남편의 동료, 그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던 기자, 그녀를 도우려 했던 작은 변호사, 모두가 최민환의 손에 의해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이 강진우를 향하고 있었다. 죄책감이 그녀의 온몸을 짓눌렀다. 그녀는 자신이 재앙을 몰고 다니는 존재처럼 느껴졌다. 이 안전한 피난처는 그녀 때문에 폭풍의 눈이 되어버렸다.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 하나뿐이었다. 그가 더 큰 위험에 빠지기 전에 다시 사라지는 것. 그녀는 아이들의 방으로 달려가 낡은 가방에 몇 가지 옷가지를 챙겨 넣기 시작했다. 그날 밤늦게 진우가 펜트하우스로 돌아왔다. 그의 얼굴에는 고된 하루의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전장 한가운데 서 있는 장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텅 빈 거실을 지나 아이들의 방으로 향했다. 방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 아래 서연이 잠든 아이들을 눈물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녀의 발치에는 작은 가방이 놓여 있었다. 떠나려는 거요. 진우의 낮은 목소리에 서연이 화들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죄인처럼 말했다. 죄송합니다. 전부 저 때문이에요. 제가 사라지면 그 사람도 멈출 거예요. 당신에게 더 이상 피할 피해를 줄 수는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미안함으로 심하게 떨렸다. 진우는 가방을 한 번, 그리고 그녀를 한 번 쳐다보았다. 그의 표정에는 분노가 아닌 차가운 연민이 서려 있었다. 어디로 갈 생각이요? 다시 그 골목으로. 당신은 아직도 당신이 상대하는 남자가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군. 그의 목소리는 현실의 냉혹함을 담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최민환은 목표물을 정하면 멈추는 법이 없는 인간이요. 그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을 때까지 파괴할 뿐이지. 당신이 지금 떠나는 건 나를 구하는 게 아니오. 당신과 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어리석은 짓일 뿐이야. 그의 단호한 말에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진우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잘 들으시오. 이서연 씨,
당신이 이 집에 발을 들인 순간 당신의 적은 나의 적이 되었어. 그리고 오늘 최민화는 나를 공격함으로써 스스로 전쟁을 선포했지. 이것은 이제 당신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이건 나와 그의 전쟁이요. 그리고 나는 내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거나 패배하지 않아. 그의 선언은 방 안의 공기를 무겁게 울렸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강진호는 더 이상 친절한 구원자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를 마친 강력한 전사였다. 그녀의 마음속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여전했지만 그 위에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올랐다. 최민환이 쏘아 올린 첫 번째 경고의 화살은 두 사람을 갈라놓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더 강력한 동맹으로 묶어버리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강진우의 선전포고는 이서연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녀는 밤새 잠들지 못하고 그의 말을 곱씹었다. 도망치는 것은 죽음일 뿐이라는 그의 말은 냉정했지만 부인할 수 없는 진실이었다. 최민환이라는 남자는 한번 문 먹잇감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굶주린 늑대와 같았다. 그녀 혼자서는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는 결코 그에게서 벗어날 수 없었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녀는 마침내 결심을 내렸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기로 했다. 이 싸움이 강진우의 것이 되었다면 그에게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쥐어주는 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그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지만 그녀에게 남은 마지막 희망이기도 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내려다본 후 조용히 방을 나섰다. 진우는 서재에서 밤을 새운 듯하댔다. 책상 위에는 넥서스 코어의 위기 상황을 분석한 자료들이 널려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 서서 잠시 망설이다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섰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다. 진우는 서류에서 눈을 떼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맞아요. 최민화는 내가 사라진다고 해서 멈출 사람이 아니에요. 그가 나를 쫓는 이유, 그리고 내 남편이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서재 중앙에 섰다. 그리고 지난 1년간 그녀를 짓눌러 왔던 끔찍한 진실의 무게를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이현우 박사는 아우라 바이오의 비밀 프로젝트를 총괄하던 천재 과학자였다. 프로젝트의 공식적인 목표는 희귀 난치병 치료제 개발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최민환 회장의 추악한 야망이 숨어 있었다. 그는 치료제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치명적인 바이러스 변종을 이용해 불법적인 생화학 무기를 만들고 있었다. 남편은 뒤늦게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는 자신의 연구가 인류를 구원하는 대신 파멸시킬 수도 있다는 사실에 엄청난 죄책감과 공포를 느꼈죠. 서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는 내부 고발을 결심하고 최민환의 범죄를 입증할 모든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연구 일지, 자금 흐름 내역, 바이러스 시뮬레이션 데이터까지 전부요. 남편은 그 모든 자료를 하나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에 담아 철저하게 암호화했다. 하지만 그가 모든 준비를 마치고 행동에 옮기기 직전 최민환이 그의 계획을 눈치챘다. 연구실 폭발 사고는 모든 증거를 인멸하고 이현우 박사를 제거하기 위해 계획된 완전 범죄였다. 남편은 죽기 며칠 전 저에게 그 하드 드라이브를 맡겼어요. 단순한 데이터 백업이라고 했지만 그의 눈빛은 평소와 달랐죠.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도망치라고,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진우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와 냉철한 계산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의 이야기가 끝나자 나지막이 물었다. 그래서 그 하드드라이브는 지금 어디에 있어? 그의 질문은 모든 감정을 배제한 채 오직 핵심만을 꿰뚫고 있었다. 서연은 눈물을 닦고 아이들 방으로 향했다. 그녀는 잠든 아들, 민준의 낡은 곰 인형을 조심스럽게 집어들었다. 그녀가 처음 집을 나설 때 챙겼던 유일한 물건이었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와 작은 칼로 인형의 옆구리 실밥을 뜯어냈다. 솜 뭉치 사이에서 비닐에 여러 겹 쌓인 손바닥만한 크기의 검은색 외장 하드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1년간 그녀가 목숨처럼 지켜온 남편의 마지막 유산이자 최민환의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진우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의 모든 것을 건 마지막 패였다. 이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구원자와 피난민의 관계가 아니었다. 공동의 적을 앞에 둔 운명 공동체이자 불완전한 동맹이 되었다. 진우는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묵직한 무게가 그의 손에 전해졌다. 그는 그것을 자신의 보안 단말기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곧바로 복잡하고 정교한 다중 암호화 시스템이 나타났다. 남편이 직접 설계한 암호예요. 세상에 그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진우는 스크린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현우 박사는 훌륭한 과학자였겠지만 우리 팀은 세계 최고의 암호 해독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어.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열 수 있을 거요. 그의 자신감 있는 목소리는 서연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진정시켜 주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 한쪽에 있는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으로 걸어갔다. 그는 보드 중앙에 최민환과 아우라 바이오라고 적었다. 그리고 거미줄처럼 선을 그으며 그와 연결된 정계, 재계, 언론계의 인물들을 나열하기 시작했다. 그의 머릿속에서 거대한 전쟁의 지도가 그려지고 있었다. 단순히 이 증거를 경찰이나 언론에 넘기는 건 자살 행위요. 최민환은 썩은 뿌리를 사회 곳곳에 깊숙이 내리고 있어. 증거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당신과 나는 거짓말쟁이로 몰려 제거당할 거요. 진우는 냉정하게 현실을 분석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가 스스로 자신의 성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요. 그는 극도로 오만하고 자신만만한 인간이지. 그 오만함이 바로 그의 가장 큰 약점이 될 거요. 우리는 그가 거부할 수 없는 미끼를 던지고 그가 제 발로 함정에 걸어 들어오게 만들어야 해. 화이트보드는 순식간에 복잡한 전략과 계획들로 채워졌다. 진우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책상 위에 놓인 작은 하드드라이브는 이제 단순한 증거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악의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치명적인 무기였다. 이서연은 그 모습을 숨죽인 채 바라보았다. 마침내 길고 어두웠던 도망의 끝에서 희미한 방역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하고 있었다. 강진우의 방역은 조용하고 신속하게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 넥서스 코어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핵심 인물들을 소집했다. 장소는 본사 건물 지하 5층에 위치한 외부에서는 존재조차 알 수 없는 보안구역, 통칭 벙커였다. 이곳은 그의 전략이 탄생하고 실행되는 신경 중추와도 같은 곳이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사람은 그의 충직한 비서실장이자 오른팔인 박찬호였다. 그 뒤를 이어 넥서스 코어의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천재 해커 안지윤 팀장과 법무팀의 전설로 불리는 홍기택 변호사가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강진우의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견고한 방패였다. 진우는 회의 테이블에 앉은 그들 앞에 이서연을 소개했다. 물론 가명을 사용했고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컨설턴트라고만 설명했다. 지금부터 우리는 아우라 바이오의 최민환 회장과 전면전에 돌입한다. 목표는 그의 항복이 아니라 완전한 몰락이다. 진우의 선언에 벙커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첫 번째 임무는 안지훈 팀장에게 주어졌다. 바로 이서연이 가져온 하드드라이브의 암호를 해독하는 것이었다. 안 팀장은 하드의 암호화 수준을 확인하고는 혀를 내둘렀다. 회장님, 이건 단순한 암호가 아닙니다. 천재가 만든 디지털 미로입니다. 뚫는데 얼마나 걸릴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바로 그때 서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암호는 제 남편이 만들었어요. 그는 클래식 음악, 특히 바흐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항상 저와 아이들을 생각하며 암호를 만드는 버릇이 있었죠. 그녀의 말은 암호 해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기술과 인간의 감성이 결합된 가장 어려운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안 팀장의 팀은 밤낮으로 해독 작업에 매달렸다. 서연은 그들 곁을 지키며 남편의 사고방식, 좋아하는 숫자, 특별한 날짜 등 기억의 파편들을 제공했다. 그것들은 차가운 알고리즘이 찾아낼 수 없는 암호의 문을 여는 인간적인 열쇠가 되어주었다. 그 사이 박찬호 실장과 홍기택 변호사는 외부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방역은 최민환이 했던 것과 같은 저열한 방식이 아니었다. 홍 변호사는 아우라 바이오의 재무제표와 해외 계약서들을 파고들며 법적인 약한 고리를 찾아냈다. 그는 최민환이 생화학 무기 개발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 세운 유령 회사들의 존재를 포착하고 그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기 시작했다. 박 실장은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하여 최민환의 비호 세력들을 하나씩 압박했다. 그는 최민환과 결탁한 부패한 정치인의 약점을 쥐고 그를 침묵시켰고 아우라 바이오의 추악한 실체를 알고 있는 내부 고발자들을 비밀리에 접촉했다. 넥서스 코어의 홍보팀은 강진우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들을 잠재울 논리적인 반박 기사들을 해외 언론을 통해 흘리기 시작했다. 최민환은 서서히 조여오는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강진우가 자신의 공격에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보이지 않는 방역을 가해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아우라 바이오의 주가는 미세하게 흔들렸고 믿었던 정치권의 인사들은 하나둘씩 연락을 피했다. 그의 오만한 자존심에 깊은 상처가 났다. 분노에 휩싸인 최민환은 이성을 잃고 성급한 수를 두었다. 당장 넥서스 코어의 메인 서버를 해킹해 강진우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그 여자가 가진 데이터가 무엇인지 알아내. 그의 불호령에 아우라 바이오의 사이버팀이 총동원되었다. 그들은 넥서스 코어의 철벽 같은 방화벽을 향해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그 순간 넥서스 코어의 벙커에서는 요란한 경보음이 울려 퍼졌다. 하지만 안지훈 팀장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 대신 차가운 미소가 번졌다. 걸려들었습니다, 회장님. 쥐가 제 발로 덫에 들어왔네요. 그녀와 그녀의 팀은 이미 최민환의 사이버 공격을 예상하고 완벽한 함정을 파놓고 있었다. 넥서스 코어의 방어 시스템은 아우라 바이오의 해커들을 막아내는데 그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벙커에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서버, 허니팟으로 유인했다. 해커들이 가짜 정보에 정신이 팔린 사이 안 팀장의 팀은 공격의 출처를 역추적하여 그 배후가 아우라 바이오 소유의 유령 회사라는 명백한 증거를 확보했다. 최민환의 공격은 강진우에게 방역의 명분과 함께 그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결정적인 증거까지 선물해준 셈이었다. 그의 조급함과 오만함이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된 것이다. 강진우는 이 모든 상황을 체스판을 내려다보는 그랜드 마스터처럼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며칠 후
진우의 책상 위에 2개의 보고서가 올라왔다. 하나는 안지훈 팀장이 제출한 것이었다. 하드드라이브 90% 해독 완료. 핵심 데이터인 프로젝트 키메라의 실체와 임상실험. 날조 증거 확보. 다른 하나는 홍기택 변호사의 보고서였다. 아우라 바이오의 불법 해킹 시도에 대한 반박 불가능한 증거 확보. 진우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최민환을 잡기 위한 판은 완벽하게 짜였다. 이제 남은 것은 먹이를 사냥하기 전 숨을 고르는 포식자처럼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이었다. 그의 입가에 얼음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었다. 최민환의 방역은 그의 오만한 성격만큼이나 거창하고 극적이었다. 넥서스 코어의 주가를 흔들고 강진우의 평판에 흠집을 내려는 시도가 생각보다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그는 국면을 전환할 가장 확실한 카드를 꺼내들었다. 아우라 바이오, 인류의 꿈을 실현할 기적의 신약, 드림 큐어, 개발 성공, 긴급 기자회견 개최. 뉴스는 순식간에 모든 미디어 채널을 뒤덮었다. 최민환은 이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강진우를 한낱 음해 세력으로 몰아붙여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계획이었다. 그는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바로 그 무대에서 자신의 위대함을 설파하며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강진우의 벙커에서 이 소식을 접한 안지훈 팀장은 헛웃음을 터뜨렸다. 스스로 처형대를 만드는 멍청이도 있군요. 그것도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무대로 말입니다. 그녀의 말처럼 최민환의 이 결정은 강진우의 팀에게는 하늘이 내린 기회나 다름없었다. 그들이 그토록 바라던 최민환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공개적인 심판의 장이 열린 것이다. 작전은 마지막 단계에 돌입했다. 팀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안지훈 팀장은 해독된 하드드라이브에 방대한 데이터를 일반인도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충격적인 영상과 자료로 재가공했다. 그녀는 기자회견장의 방송 시스템을 장악하여 결정적인 순간에 준비된 영상을 송출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 홍기택 변호사는 최민환과 아우라 바이오의 자산을 동결시킬 가처분 신청서와 체포영장을 발부받기 위해 법조계에 신뢰할 수 있는 인맥과 최종 조율을 끝냈다. 박찬호 실장은 기자회견장에 잠입시킬 진실을 보도할 용기가 있는 언론인들과 최후의 접선 지시를 내렸다. 모든 것은 완벽하게 계획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폭풍 전에 고요한 기다림뿐이었다. 그날 저녁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고요했다. 서연은 거실 창가에 서서 초조하게 손톱을 물어뜯고 있었다. 내일의 계획이 실패할 경우 어떤 끔찍한 결과가 닥칠지 상상하고 싶지도 않았다. 그때 누군가 그녀의 어깨에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었다. 고개를 돌리자 진우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두려운 거요. 그의 질문에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까지 위험에 빠뜨렸어요. 만약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그녀의 목소리 끝이 불안하게 떨렸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옆에 서서 함께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의 불빛은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그날 밤은 유난히 위태로워 보였다. 잠시 후 그는 아이들이 잠든 방을 가리켰다. 저 아이들을 보시오. 그리고 당신이 지난 1년간 지켜온 것을 생각하시오. 우리가 하는 일은 단지 한 명의 악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오. 저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기도 하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신념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든 아이들의 침대맡에 앉아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평소 회의를 주재하던 단호한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고
나지막하고 부드러운 음성만이 방 안을 채웠다. 서연은 문가에 기댄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의 모습에서 그녀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아이들이 잠든 후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뺨을 스쳤다. 서연은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질문을 꺼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건가요? 당신의 모든 것을 걸 만큼 저희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그녀는 그의 순수한 선의를 여전히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진우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먼 곳을 응시하며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드러냈다. 5년 전 내게도 가족이 있었어. 사랑하는 아내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있었지.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지키지 못했어. 내 눈앞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만 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배어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동시에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이요. 당신과 아이들을 처음 본 순간 나는 5년 전에 나를 본 것 같았어. 또다시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 그래서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요. 이것은 당신들을 위한 싸움이기도 하지만 과거의 나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싸움이기도 하오. 그의 고백에 서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비로소 그의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다. 깊은 상실의 아픔을 겪은 한 영혼이 다른 영혼에게 보내는 절실한 구원의 손길이었다. 그녀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고였다. 같은 시각 최민화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내일 기자회견에서 입을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어보고 있었다. 그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내일이면 세상은 나를 구세주로 떠받들게 될 것이다. 강진우 그놈은 역사의 뒤양일로 사라진 패배자로 기억되겠지. 그는 부하들 앞에서 호언장담하며 축배를 들었다. 그는 자신이 파놓은 함정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기자회견이 열리기 몇 시간 전 강진호는 펜트하우스 창가에 서서 동이 트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뒤에는 잠에서 깬 서연이 다가와 조용히 섰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어떤 말도 필요 없었다. 오직 서로의 눈빛 속에 담긴 굳은 결의와 깊은 신뢰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마침내 길고 길었던 폭풍 전야의 고요가 끝나고 운명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다. 운명의 날이 밝았다. 최민환의 기자회견이 열리는 특급 호텔은 이른 아침부터 전 세계에서 몰려든 취재진과 업계 관계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모두가 세상을 바꿀 기적의 신약, 드림큐어의 탄생을 목격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 누구도 이 화려한 무대가 한 남자의 제국이 무너져 내릴 심판의 장이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강진우와 그의 팀은 벙커의 대형 스크린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옆자리에는 이서연이 두 손을 모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화면 속에서 최민환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의기양양하게 무대 위로 등장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며 마치 세상의 왕이 된 듯한 위용을 뽐냈다. 존경하는 내외 귀빈 여러분, 그리고 인류의 미래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모든 분들. 최민환의 목소리는 카리스마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아우라 바이오가 걸어온 길과 인류애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열정적으로 설파했다. 그는 연설 중간에 최근의 논란을 의식한 듯 진실을 가리려는 소수의 음의 세력을 비판하며 자신을 정의의 편에 세웠다. 연설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 어떤 질병의 고통도 없는 세상, 아우라 바이오가 꿈꾸는 미래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꿈을
현실로 만들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여러분께 인류 역사의 위대한 이정표가 될 기적, 드림큐어를 지금 공개합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장내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최민화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뒤편의 대형 스크린을 향해 손짓했다. 화려한 홍보 영상이 나올 시간이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벙커에 있던 강진우가 박찬호 실장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시작하게. 기자회견장에 대형 스크린이 순간적으로 검게 변했다가 아우라 바이오의 로고 대신 차가운 글자들이 나타났다. 진실의 시간. 장내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최민환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이게 무슨 짓이야? 당장 방송실에 연락해. 그가 고함을 쳤지만 이미 늦었다. 스크린에는 아우라 바이오의 극비 문서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프로젝트의 진짜 이름, 프로젝트 키메라. 생화학 무기 개발을 위해 은밀하게 전용된 자금의 흐름. 그리고 조작된 임상실험 데이터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미친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그리고 마침내 화면에 한 남자의 얼굴이 나타났다. 1년 전에 죽었던 바로 이현우 박사였다. 그가 비밀리에 남겨둔 영상 일기였다. 만약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저는 최민환 회장의 지시로 인류를 구원할 치료제가 아닌 끔찍한 재앙을 만들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된 그의 고백은 최민환의 모든 범죄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영상이 끝나자 장내는 잠시 동안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이윽고 모든 분노와 질문이 무대 위에 한 남자, 최민환에게로 향했다. 그는 유령이라도 본 듯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스크린과 기자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그의 오만한 제국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것이다. 바로 그때 기자회견장 뒷문이 열리며 홍기택 변호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최민환 씨, 당신을 살인교사, 불법 생화학 무기 개발 및 증거 인멸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이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 영장을 내밀었다. 최민환은 허망하게 무대 위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벙커에서는 누구도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싸움의 끝에서 찾아온 것은 안도와 깊은 침묵뿐이었다. 진우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다. 끝났소.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시선이 향한 곳에는 서연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슬픔이자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6개월 후 계절은 가을로 바뀌어 있었다. 파란 하늘 아래 서연은 두 아이와 진우와 함께 남편의 묘소 앞에 섰다. 그녀는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안전해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그녀는 곁에 선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다. 근처 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민준이와 민서가 노란 은행잎을 밟으며 앞서 달려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맑은 가을 하늘 아래 청명하게 울려 퍼졌다. 그때 뛰어가던 민준이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진우는 반사적으로 달려가 아이를 일으켜 세웠다. 민준아, 괜찮니? 그가 걱정스럽게 무릎에 흙을 털어주었다. 민준이는 울지 않았다. 대신 아이는 환하게 웃으며 진우의 목을 와락 껴안았다.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말했다. 괜찮아요, 아빠. 아빠라는 그 한마디가
가을의 공기 속에 선명하게 내려앉았다. 진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 지난 5년간 그 누구도 본 적 없는 아주 느리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 역시 눈물을 머금은 채 미소 짓고 있었다. 차가운 빗속의 골목에서 시작된 기묘한 약속. 그것은 단순히 돈이나 거처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부서진 영혼들이 서로를 보듬고 새로운 가족으로 태어나는 긴 여정이었다. 진우는 아이를 안아들고 서연의 곁으로 걸어갔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따스한 가을 햇살 아래 하나로 길게 이어졌다. 그렇게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